그러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경제 기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5월 4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백신 냉장고는 텅 비었다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백신 냉장고는 텅 비었는데 문 대통령은 접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두 옆에 있는 사진과 백신 냉장고 텅 비어 있는 사진과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왜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발언을만 하게 되는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관련 장관들이라든지 혹은 청와대 보좌진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인지 부조화 문제를 더욱더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의 백신성과 자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 중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백신 바닥으로 지금 상반기 1차 접종 목표 1200만 명도 아슬아슬해서 11월 집단 면역 회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주 이상 1차 접종 중단이 불가피하다. 결국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렵다는 중앙임상위원회 정부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3주 이상 1차 접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바이러스가 토착화되면서 독감처럼 이제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제 4년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이라니 4년째 4억이 껑충 뛰어서 서울 시민 아파트, 서민 아파트도 8억 시대에 돌입했다는 얘기인데 2007년 4월 문 대통령이 취임이 2017년 5월이니까 4월에 3억 9,800만 원, 3억 9천만 원, 4억이던 서민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금년 지난달 4월에 정확하게 4년 만에 지금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4억이 2배가 올랐어. 서민들도 곧 이제 정책 대출도 받지 못하고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했는데요. 지금 이 코스피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공매도가 어제 제기됐기 때문에 공매도 1조 폭탄이 쏟아지면서 코스닥의 대장주를 집중 공격하면서 코스닥의 대장주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들이 공매도가 주로 1조 폭탄이 쏟아지면서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해서 바이오주에 타겟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실적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는 주가에 집중적인 공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표적이 된 셀트리온 삼형제. 이 바이오 삼형제나 셀트리온 삼형제를 포함한 바이오들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은 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 과도하게 오른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을 배경으로 공매도의 표적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믿을 건 실적주다.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발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결국 실적이 중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가 된, 이번에 상속으로 최대 주주가 된 삼성생명이 4%나 껑충하면서 삼성 주가가 8만 5천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지분을 많이 상속을 받았죠. 받으면서 삼성생명의 상속 효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속세에 관해서 금년에도 배당과 대출을 통해서 상속세를 이제 금년 분납분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주식을 팔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팔면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는 분석되고 있는 경영권 지배구조가 더욱더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당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 부담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어온 삼성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가세되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가세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당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다우존스는 어제 약간 소폭 올랐습니다만 나스닥은 0.48%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4월 제조 PM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3일 발표된 4월 ISM 제조 PMI가 60.7로 나왔는데 확장세는 50이 넘으면 이제 확장시다는 얘기죠. 확장세는 이어가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65 정도 그리고 전달에 64.7에도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공모주 열풍이나 코인 열풍 때문에 머니 무브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신용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약 6조 8천억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정기예금은 지금 12조 정도나 4월 달에 감소하면서 대신 신용대출은 또 6조 8천억 정도 증가해서 결국 이것이 코인이나 공모주 쪽으로 돈이 몰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대 청년들의 경우에 20대 청년들의 3곳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대의 다중채무 증가율이 작년에 97%나 증가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30대, 40대, 30대가 약 60% 정도, 인데 비해서 지금 20대가 97%나 증가해서 20대의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그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그런 고달픈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한 군데도 돈을 빌려서는 안 돼, 부족하고 해서 신용 여력이 없다 보니 없는데 목돈이 필요하니까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그렇게 해서 연끌을 해서 코인도 투자하고 또 주식에도 투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에서 보면 지금 암호화폐가 일제히 지금 리플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급등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어제 바로 지금 1시간 전에 6,98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8,500만 원 정도까지 갔던 8천만 원을 넘어 8천만 원을 넘었었던 8,100만 원 정도까지 갔었죠. 8천만 원을 넘었었던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해서 6,985만 원까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더리움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게 좀 순서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UBMI 업비트 마켓 인덱스도 어제 24시간 전 대비해서 5.4% 올랐고요.
알트코인 인덱스는 10%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6,985만 개 올라가고, 이더리움은 지금 411만 원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비해서 15%나 올라가는, 어디 보면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의 음포를 내놨습니다만, 음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가상자산의 시총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합니다만, 가상자산 시총이 2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조 달러를 재진입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는 등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암호화폐가 머지않아 주류가 될 것이다 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금융회사들이나 게임회사나 일반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주요 그 투자자를 보면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가 비트코인에 1억 달러 규모를 매수를 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6.2% 획득을 하고, 국민은행도 디지털 자산 수탁업체 코다에 투자를 하고, 신한은행도 디지털 자산 수탁업체 KDAC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게임빌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은 지분 13%를 취득하고 있고, 위메이드도 위믹스 토큰을 발행하고 비스민스를 타진하고 있다 보고가 나오고, 다나얼은 페이코인 결제 가맹점을 7만 개 이상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지금 국내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와 신사업 확장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상하이 상금에서 2만여 곳이 디지털 위안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올림픽에 상용화 목표로 박차를 가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은 뭐 착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콩에서는 역외 결제를 실험을 하고 하면서 달러 패권의 도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 추이를 보면 2014년에 CBDC 연구를 시작해서, CBDC가 중앙은행 디지털 거래소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시작해서 2016년에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에 디지털 화폐 연구소 설립하고, 2020년에 디지털 위안화 시범을 도입해서 2020년에 시범을 이제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베이징 올림픽에 상용화시킨다. 내년 2월 달이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디지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결국은 달러 패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화폐 시대에는 달러가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축통화이고, 그 다음에 유로화이고요. 중국의 위안화는 사실상 거의 한 3% 내외로 미미합니다만, 그러나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중국의 위안화가 앞서 치고 나가면서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에 세계 기축통화의 향배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흔히들 승자의 저주라고 그러죠. 디지털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는, 더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데 문제는 금융 거래의 차단은 쉬워지지만 이것이 또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중앙은행에서 거의 모든 걸 다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가 급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죠. 연구하고 시험 운용을 추진 중인데,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디지털 원화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은 지금 민간 가상화폐를 대체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는 공존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결국은 중앙은행의 법정 통화를 대신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통용이 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금 현재 뭐 거의 이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다양한 목적으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 공존하면서 거래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종 SNS, 싸이월 들어서 옛날에 SNS였다가 이것이 그 모바일 버전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사라지고만 안타까운, 지금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싸이월드가 결국 미국의 페이스북의 원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다시 이렇게 모바일 버전으로 다시 나오는데, 메타버스, 가상 세계죠. 3차원 가상 세계를 플랫폼에 깔아서 다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복고에만 의존해서 실패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거에 약 180억 개 DB를, 지금 과거 고객 DB를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는 진정이 되고 집단 면역이 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휴대폰이나 차나 외식 같은 그런 보복 소비가 폭발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논쟁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구리를 포함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런 가운데 보복 소비가 터지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운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컨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 3,100인데 작년 초만 하더라도 700선에 머물고 있던 거 지금 3,100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해운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이 운임이 크게 증가해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원양선사인 HMM의 그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까지 전망되는 큰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급등한 것이 코로나 탓이 아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의 심각한 고용 문제가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예컨대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계속 그 정부가 지금의 실업이 마치 코로나로 인해 생긴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쟁적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해오고 또 강조를 해왔지만, 실제로는 그러면서 정책 전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더 큰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실정, 소주성으로 인한 최저임금 급등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가세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증가한다든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든지 하면서 실업이 급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게다가 친노조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오히려 강화되기는 그냥 더 경직화 되는 등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한국에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정부 4년 동안 문정부 4년의 역주행이 계획 역주행이 만든 공기업의 부채 덩어리, 얼마 전에 공기업의 부채가 545조에 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공공부문의 비대화 우려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인가 이제 공공부문의 적은 정부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이제 멈출 때가 됐다, 그런 발언까지를 한 기억이 납니다. 공공기관의 최악 부채는 문정부의 경쟁적 탓이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 돈이 많이 풀릴수록 빚 많은 기업이나 가게가 더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정부에 돈을 많이 풀수록 재정 지출을 막 하면 결국은 인플레가 되고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빚이 많은 기업이나 가게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지금 중심해서 기본소득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료 출신들 전문가들이 기본소득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우리 재정 부담이 많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보이소득세를 통해서 연소득 12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이소득을 통해서 사회보장의 최저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반도체 전쟁 속에서 지금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지금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나 고용의 속도에 지금 인텔이나 TSMC, 인텔은 미국의 반도체사고 TSMC는 대만의 반도체사인데, 이 빅2는 지금 현재 투자와 고용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한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일본 정책에 반발해서 오히려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텔에서 100억 달러를 들였어요. 약 10조 원 정도죠. 100억 달러를 들여서 이스라엘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IT 인재가 많고 스타트업이 많아서 상당히 반도체 투자하는 환경이 좋다. 그런 판단하에 100억 달러 들여서 이스라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처럼 반도체가 지금 글로벌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회의까지 이을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로서 그야말로 현대 방위산업에도 핵심 소재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도 대한민국도 산업이나 교육이나 과기부 참여해서 반도체 대응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맡겨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좀 더 대응팀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해야 한다.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 가지 삼성의 상속세 쇼크에 의해서 이번에 입법 리스크가 좀 또 오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삼성생명법인데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실은 삼성생명을 타겟으로 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생명법이라고도 합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삼성전자의 지분을 3%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5.5%를 매각할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삼성전자 주식이 20조에서 30조 정도 되는 삼성전자 주식이 매각이 돼야 되고, 그럴 경우에 더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에 대해서 상속세 쇼크에 의해서 사실 입법 리스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생명의 지금 문제가 삼성전자의 그 지배구조, 소유구조, 지배구조를 두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협봉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반도체 전쟁에서 보았듯이 반도체 회사 하나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정말 공문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흔들려고 하는 정말 여기저기서 협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40대, 한국 경제 허리라고 하는 40대가 44%가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40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40대가 월 소득은 평균 468만 원이고 자산은 4억 정도인데 44% 정도가 무주택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40대가 지금 계속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정말 허리가 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노후가 불안한 노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한 3, 40대 정도 아이들 키우면서 겨우 집안채 마련하고 나면 50대 초중반에 퇴직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러니까 40대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44%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노후 불안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곧 한 10여 년 있으면 퇴직을 해야 되니까요. 참 이게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또 우리나라 대학도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지방 대학들은 거의 학생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뭐 속출하면서 지금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은 한 개의 대학에서는 퇴로를 열어주고 잠재력이 있는 곳은 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얼마 전에 북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지금 트럼프식의 원샷 방식으로 탑다운식도 안 하고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 기다리다 전략적 인내를 하는 도중에 북한은 더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방치해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그 제3의 길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북한은 이제 수위 조절하면서 서로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되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의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오바마나 트럼프 연속 전략적 인내를 했던 오바마 시절도 뒤에서는 계속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트럼프 시대에도 트럼프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잠깐 멈췄습니다만, 역시 대화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바로 미사일과 핵을 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김정은의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김정은이 깨달을 정도로 돈줄을 차단하고 북한이 북핵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제재의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계속 틈만 나면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결국 지난 그 과정을 보면은 항상 김정인 대통령 이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300~400명이 굶어 죽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행군이 있은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내세워서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은 절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장담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햇볕 정책과 문재인 정부 햇볕 주니까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연이은 대북 지원 힘으로서 바로 그냥 그 당시부터 다시 핵 개발을 시작하고 미사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북한이 천안함을 폭파하고 연평도를 폭격하고 뭐 이런 사태를 벌였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대북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더 그런 과정을 회고해 본다면은 북한의 완벽한 제재가 없이 지원을 할 경우에 다시 북한의 핵 개발과 핵무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대화의 문제가, 대화와 북핵 폐기, 제재 문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사드의 고위 느낌, 사드가 지금 도입된 4년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그 미군 장병들이 그동안 4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가금물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뭐 지금 컨테이너 속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정말 미국의 국방장관이 그걸 알고는 정말 대노했다고 합니다. 대노하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장비 도입 내용을 미리 우리 군당부에서 시민단체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시민단체들이 뭐 시위를 계속 은근히 부추기거나 지금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의도는 아니었나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장비 반입을 한 지난 4월 28일에 반대 시위가 기지 앞에서 진을 치고 크게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더구나 이것이 장비를 헬기로 하지 않고 차로 운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고의 늑장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결국 한미 간의 동맹의 균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일 한포럼요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관계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치동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한다는 그런 가치동맹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78%가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각 기업의 경제 안보 담당 임원을 두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섰다. 중국이 그전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그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덩풍 5라고 하는 마하 5에 달하는 그야말로 초고속 초고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원천 기술의 중국 차단에 미국이 나서고 있는데 일본도 여기에 동조해서 각 기업의 경제안보 담당 임원을 두고 중국 기술 유출 차단에 임원을 두어서 차단에 나서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고 야당은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 김기현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서로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을 두고 격돌이 되면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맡겨달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챙기고 있는데 지금 최고위원회 친문과 친 이재명, 친 이낙연 구도로 배분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결국은 지금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사실은 이게 거의 친문 중심으로 가면서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민생의 방점을 두면서 청보다 당의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 대안을 만들겠다고 잇따라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매역도 참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친문들이 도대체가 정신이 있느냐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당이 그래서 아마 송영길발 일가구 1주택 재산세 완화가 실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세제나 가상자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락가락 비틀거리고 있다는 그런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계속 부동산이나 세제나 가상자산 등에서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정 담당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국정이 지난 4년 내내 실패하면서 더욱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실패하고도 반성이나 사과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책 전환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경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드디어 진보 지지율이 26%로 추락을 했습니다. 중도가 33% 올라갔고요. 보수도 26%. 드디어 그동안에 밀리던 보수와 진보가 같은 26%, 진보는 추락을 하고 보수는 올라가면서 26%가 되고 중도가 더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망한 진보층이 결국은 중도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무능과 앞서 제가 여러 정책의 오락가락하는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능과 위선과 그런 이념 정치에 실망한 진보층들이 대거 중도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대의 탈이념 실용주의 20대가 내년 대선에 승패를 가를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은 지금 상당히 김기현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영입보다는 자강을 통해서 당 지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는 지지세를 확장한다든지 등등 각계약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얼마 남지 않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전열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최근 발표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내역에 완전히 지금 투기, 밀수, 절도, 논문 내조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정말 이건 자질 자체가 의심가는 그런 장관들이 대거 임명되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게 언급하기조차도 민망할 정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장관들이 왜 이렇게 계속 실패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사검증이나 되고 있는지, 아마 좁은 이념 편향적인 좁은 인사풀 내에서 뽑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러고도 마지막 1년의 국정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김호수 검찰총장, 정권을 방탄총장을 임명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임기를 1년 앞두고 좀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이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그야말로 무능력, 게다가 불공정, 공정을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는 부정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무능력한, 게다가 위선까지 하는, 게다가 또 뭐 LH 공사에서 파문에서 드러났지만 장막 뒤에서 다 부패하고 본인들은 다 특권 계층을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은 정말로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진보 지지율이 26%로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번 장관 후보자 임명들 보고 뭐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면은 여전히 정말 개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